안녕하세요. 한국의 옛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한국 괴물 이야기만 모으고 있는 작가 곽재식입니다. 여러분, 괴물이라고 하면 뭐부터 떠오르십니까? 보통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유행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괴물들, 이런 거부터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뭐 역사가 깊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괴물 이야기가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뭐 우리나라에도 도깨비도 있었던 것 같고 조금 떠오르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는 괴물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런 거를 모아서 제 나름대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책으로 엮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10여 년간 옛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정리한 여러 가지 괴물 이야기들 중에 제일 재밌고 요거 정말 신기하다 싶은 그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사람이라는 동물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신기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에는 계속해서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괴물 이야기가 언제 어디서나 좀 매력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옛 기록 속에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괴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 모습과 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괴물들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고구려의 일부였던 옥저 지역, 지금의 함경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괴물로는 정수리에, 머리통 쪽에 얼굴이 또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 두 개인 이상한 그런 종족이 사는 나라가 바다 건너편에 어디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삼국시대에 돌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책에 소개한 이야기 이런 게 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 보면 명엽지혜라는 이야기 책에 신기원요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 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 비슷한 형체인데 몸통,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6조각으로 나뉘어 가지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면서 사람을 막 공격할 듯이 겁을 주는 괴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학산한원이라는 조선시대 이야기 책에는 서울의 종로, 종묘 근처에서 어떤 게 있었다라는 목격담이 실려있냐면, 삿갓 같은 것을 쓰고 있고, 도롱이라고 하죠. 옛날 사람들이 비옷으로 입던 옷 같은 거를 쓰고 있는데, 비도 안 오는데 그렇게 삿갓 쓰고 도롱이 입고 있는 모양부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눈빛은 막 희번덕거리고 다리는 하나였대요. 그래서 콩콩 뛰어다니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빠르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뛰면 지붕 위로 올라갈 정도였고 그대로 하늘로 날아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송천필담 이런 책에는 백악산 야차라고 해가지고 얼굴은 크고 둥글넓적한데, 여기까지 설명해보니까 왠지 저처럼 생각되는 느낌인데, 입이 아주 빨갛고 크고 찌그러진 삿갓을 쓰고 있는데 옷이 깃털을 엮어가지고 만든 것 같은 옷인데 비린내가 너무 심하고 이런 이상한 게 나타나는데 되게 나쁠 것 같잖아요, 이런 이상한 모습이면. 근데 나쁜 짓을 한 거는 아니고 이항복에게 와가지고 앞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이니까 조심해라라고 좋은 경고의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좀 너무 낯설고 뜬금없이 이게 무슨 엉뚱한 이야기야 라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친숙하고 들어본 것 같다 싶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영화나 한국형 판타지 이런 거에서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신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떠올리십니까? 옷은 보통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보통 여성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전형적인 한국의 귀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의 귀신이 자리 잡은 게 되게 최근인 것 같아요. 한 1960년대 정도? 왜냐하면 조선 후기의 귀신 이야기들만 봐도 그 모습이 기본은 아니거든요. 천예록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은 이런 귀신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만 정리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귀신 이야기가 유독 많이 실려 있는데, 긴머리 여성 귀신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세봤어요. 세보니까 60% 이상이 남자 귀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귀신 이야기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괴물 같은 귀신 이야기는 조선 전기에 서울 시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귀신 이야기입니다. 지하지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다고 하는 귀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임금님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실록에도 실려 있는 그런 귀신입니다. 이두라는 사람의 집에 계속 귀신이 나온다. 창문 종이를 찢기도 하고 기와와 돌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때리기도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 모양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상체는 없고 하체만 있는 모습이었대요. 굉장히 남루한 그런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하고, 치마 사이로 보이는 다리는 뼈다귀만 남은 것 같은 시커먼 이상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목격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리가 왜 이렇게 생겼냐고 하니까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나는 지하지인인데 이런 모습인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말이 지하지인이기 때문에 괴물의 이름을 지하지인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어찌나 서울 시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지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서기 1486년 음력 11월 25일자 기록에 성종 임금님이 나도 궁금하다, 그 귀신 이야기가 도는 그 집에 사는 사람한테 진짜로 그 집에 귀신 나오느냐 한번 물어봐라 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거에 답을 들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화포를 쏘아서 귀신을 쫓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실록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사고방식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비범하죠. 그런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음험한 곳에서 나타나는 음기의 덩어리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양의 기운을 가진 뜨겁고 불길이 솟는 것, 이런 게 있으면 귀신과는 상극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을 뿜으면서 큰 소리를 내는 대포를 쏘면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친숙한 또 다른 괴물 이야기라고 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많이 퍼져 있는 인어 이야기 한번 또 해볼 수도 있겠죠. 인어 이야기 여러분 제일 쉽게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시면 보통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그 인어 모습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하체가 물고기이고 상체가 사람이죠. 그런데 동양에도 인어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요. 교초라고 하는 옷감을 딸 수 있는 재주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교초가 굉장히 질이 좋고 신비로운 옷감으로 전설 속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인어가 눈물을 흘리면 진주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중국에는 좀 퍼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국 고전에서 중국의 문학자들이 많이 활용했던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조선, 고려, 우리나라 쪽에도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글이나 한시 이런 거를 보면 비유법들을 활용한 것들이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옷을 임금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하면, 아,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이 옷은 마치 교인이 짠 교초로 되어 있는 것 같구나, 뭐 이런 식의 칭송하는 글이 왕왕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조선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인어를 본 것 같다, 목격담 속의 인어 모습은 교인 이야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이야기는 어우야담이라는 조선의 대표적인 이야기책에 실려있는 김담령이라는 사람이 본 목격담 속에 나오는 인어 이야기인데요. 요게 소재로 돼서 그 전지현 배우님 나오는 연속극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죠. 김담령이 본 인어의 모습이 전지현 같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이 어우야담 속의 인어 모습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입 주위에는 누런 수염이 나 있었다. 검은 머리털이 이마까지 내려오고 몸이 옅은 적색이나 흰색이었대요. 이거부터가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어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살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발바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물고기인 모습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팔다리가 다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아름답고 귀엽게 생겼다, 이런 식의 묘사가 많고, 충격적이면서도 희한하면서도 조선의 인어 이야기에서 꼭꼭 나오는 묘사가 뭐냐면, 인어를 잡아다가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의 질이 고래 기름보다도 더 좋아가지고 최상급의 기름으로 친다라는 이야기가 꼭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인어라고 해서 어떤 신비로운 마법을 부리는 것 같은 인어 공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해산물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나와 있는 인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어부가 인어를 잡아가지고 희귀한 거 잡았다, 와 땡 잡았다, 이거 기름 짜서 팔면 진짜 한몫 잡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기름을 짜려고 하는데, 이 김담령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동해안에 바닷가로 온 벼슬을 하는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너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너무 귀엽게 생겼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좀 풀어주자, 너무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그 어민이 되게 아쉬워하면서 풀어줬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어우야담이라는 이 책 하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형식의 인어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위백규라는 학자, 이분이 쓰신 경물설이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무슨 이야기책 이런 게 아니고요, 되게 심도 있게 철학을 논하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중간에 잠깐 예시로 인어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그 인어조차도 잡아가지고 꺼내놓으니까 뭔가 수치심이 있어서 그러는지 몸을 이렇게 가리더라. 사람이 그런 수치심을 갖고 있고 좀 부끄러운 부분은 가리려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닌 인어에게도 적용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본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끌어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의 예시로 인어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좀 극단적으로 나간 이야기로는 이옥이라는 분이 쓰신 이야기책인 백운필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황해도 지역, 서해안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어떤 빈집에 이상한 우리 같은 게 있는데, 그 우리에 어떤 여성하고 어린이들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너무 다 귀엽게 생겼고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그래도 말도 걸어보려고 하고 친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지나가던 행인이 거기에 되게 정을 붙이고 그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하면서 그 우리 속에서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대충 한 다음 날쯤 돼가지고 집주인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 당신 뭐 하냐고,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인어라고, 내가 지금 잡아가지고 여기 잠깐 보관해 놓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거 잡아가지고 살은 안주로 쓰고 기름은 짜가지고 팔고 하려고 한다고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부탁하고 사정했다, 너무 불쌍하다라고 했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인어 이야기는 주로 사람과 동물 사이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주고 동물은 동물처럼 대해주는데, 만약에 동물 중에서 정말 사람하고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과 동물을 나누어서 어떤 도덕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고 맞닿아 있는 이야기거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선시대 이 인어 이야기가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로 동해안에서 많이 발견되는 바다사자라든가 물개라든가 강치 같은 그런 동물 보면 팔 다리가 있죠. 잡아가지고 얼굴을 보면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눈빛을 보면 좀 사람 닮은 면도 있고, 그리고 그런 동물들이 지방질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보호되지 않을 때는 잡아가지고 실제로 기름 짜는 용도로 활용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인어 이야기로 와전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괴물 이야기 모으려고 했던 최초의 동기가 제 소설 쓰려고 모았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또 이제 흘러 가가지고 영화로 혹은 뭐 텔레비전 시리즈 같은 걸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영상화 계약을 하는데도 성공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스타워즈 시리즈에 보면 AT-RT라고 하는 이상한 로봇 같은 기계가 나오는데 상체가 없고 하체만 있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그 하체 위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이거 지하 지인, 우리나라 옛날 귀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귀신 모습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영화 중에 더 쉐이프 오브 워터라고 해가지고 물에서 사는 사람 비슷하게 생긴 생물과 그 사람이 막 교감을 나누고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막 실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생물로서만 대우하려고 하고 동물로서만 취급하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하고 좀 감성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의 소재도 좋지만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정신도, 주제의식도 요즘에 살려서 사용하기 좋은 이야기거리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르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우리 또 괴물 이야기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옛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괴물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국에도 많이 퍼졌던 이야기 중에는 삼국시대에 있었던 장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다는 장자를 써가지고 큰 사람, 거인족이라는 뜻으로 쓴 말인 장인인데, 신라의 변경, 신라의 동쪽 끝에 가면 장인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한 몇 배, 몇십 배나 큰 덩치를 갖고 있는데 이빨이 뾰족뾰족하게 막 톱니처럼 나 있고
막 무섭게 막 사람을 잡아가지고 먹고 손 발톱도 길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괴물 같은 그런 종족들이 사는 장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신라 사람들이는 그 장인들이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애초에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돌았던 소문인데 그게 역수입돼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져나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재난을 일으킨 괴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조선시대의 백성들과 임금님들을 둘 다 떨게 만들었던 이야기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괴물 이야기 중에 사실은 제일 대표적인 거를 딱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 강철이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강철.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가끔은 계실 거예요. 왜냐면 조선시대에 워낙 유명했던 괴물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와서도 가끔씩 만화라든가 동화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지금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얼마나 유명한 괴물이었냐면 강철이 간 곳에는 가을도 봄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었을 정도라고 해요. 가을이 되면 원래 추수가 끝나서 곡식을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해야 되는데 강철이 한번 나타나면 가을이 되어도 곡식을 하나도 추수해 놓지 못한 봄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 속담이 먼저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강철 이야기가 퍼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때는 조선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속담인데 이 속담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후기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수광 이런 분이 쓴 지복유설 같은 책에는 그런 속담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 속담이 등장하는 강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조사하고 연구했던 내용을 책에 써놨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익이라는 분이 쓰신 성호사설이라든가 이덕무라는 분이 쓰신 양엽기 같은 책에도 그 속담 속에 강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선 후기에 대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유행을 했었냐면 열하일기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중국 사람이 어느 지방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는데 화룡, 불을 뿜는 용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농사를 망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더라라고 어떤 중국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비슷한 게 조선에도 있는데 조선에서는 그것을 강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이 조선을 대표하는 괴물 이야기로 중국 사람들한테 소개한 괴물이 강철인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외국 사람 만나가지고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강철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이 강철 정확하게 발음이 안 돼갖고 강처 막 이렇게 하면 강철 강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묘사돼 있어가지고 되게 생생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용이나 이무기 같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용하고 이무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많이 다르거든요. 묘사는 기록마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복유설이나 성호사설 같은 책에는 왠지 소를 닮은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좀 묘사가 돼 있는 게 많고요. 한편으로는 양엽기 같은 책에는 뭔가 말을 닮은 모습이다라는 식으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학고집이라는 책을 보면 용같이 생겼는데 비늘 대신에 털이 이렇게 무성하게 달려있는 그런 형체의 괴물이 강철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강철의 습성에 대해서도 좀 엇갈려요. 어떤 책에는 이 강철이 나타나면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친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묘사가 많이 돼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가뭄이 일어난다, 주변을 막 다 말리고 태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마다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선시대 사람들은 제일 중요시하는 산업이 농업이었잖아요. 농사가 잘 안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전 국민들이 자연재난이 안 일어나서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라는 걸 간절히 소망하던 게 조선시대의 풍습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강철이라는 재난의 상징이 비바람이 무서운 자연재난인 지역에서는 비바람을 불러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뭄이 문제였던 지방에서는 가뭄을 들게 한다, 열기를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들이 자생적으로 여러 지방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좀 잊혀졌는데
정말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꽝철이 쫓기 이런 이름으로 강철이 우리 마을에 오지 않도록 몰아내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잔치 같은 거를 벌여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동네들이 있었어요. 꽝철이가 우리 마을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산등성이마다 혹은 산봉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꽝철이가 여기 앉지 말라고 무슨 음악을 연주하면서 경남 지방 이런 쪽을 중심으로 있었던 곳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1957년 8월 12일자 국내 한 일간지에 실려있는 기사를 보면 그때 당시에 경상남도 양산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금산불악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깡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큰 홍수가 났다. 이때 신문 기사를 보면 깡철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할 때마다 홍수가 난 그 물의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더라. 동네 사람들이 그 깡철을 보고 있었다, 구경하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혹시나 어린 시절에 양산의 금산불악에 사시다가 이때 실제로 목격하신 분 계시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뭘 보고 깡철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제보를 해주신다면 감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어떤 이상한 괴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저는 1545년 음력 7월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있는 물괴야행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를 꼽고 싶습니다. 조선시대의 물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괴물 이런 뜻으로도 사용했던 말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냥 물체가 뭔가 굉장히 이상한 일을 일으키기만 하면 그것도 그냥 물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큰 돌이 땅에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더니 누워있던 돌이 갑자기 서 있더라. 누가 도대체 그 큰 돌을 일으켰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뭔가 되게 이상한 징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각나는 걸 보면 분명히 나라에 무슨 큰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물괴라고 많이들 불렀는데, 물괴야행이라는 말은 물괴가 밤 야자를 써서 밤에 싸돌아다닌다라는 뜻이죠. 그런 일이 1545년 음력 7월 서울에서 일어났다라는 기록입니다. 어떤 캄캄한 까만 기운, 그런 게 서려 있는데 그게 움직일 때마다 수레가 움직이는 듯한 큰 소리가 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왠지 모르게 너무나 무섭고 거대한 재앙, 저 까만 기운에 닿으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는지 서울 시민들이 놀라가지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 밤중에. 그런 이야기가 조선왕조 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야기를 묘사한 연려실기술에는 인종 시절에, 이 시기가 인종이 이제 세상을 떠났던 시기에 벌어졌던 사건이거든요. 대궐에 검은 기운이 마루하고 섬돌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그런 식의 소문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누가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인종을 해치려고 그런 까만 기운이 돌아다녔다, 그런 걸 암시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인종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해갖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좀 불쌍하게 여겨졌던 임금님이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게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도니까 서울 시민들 사이에 공황이 퍼지면서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에 공포를 느낄 만한 그런 배경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몇십 년 앞서서 조선왕조 실록에 보이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 서기 1472년 음력 2월 6일의 기록을 보면 예로부터 단군과 단군의 아버지, 단군의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는데, 사당에 제사 지내는 거를 좀 소홀히 하니까 단군이 분노를 해서 이런 이상한 재앙이 생겼다라는 식의 그런 소문도 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검은색의 이상한 몰려다니는 형체가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것이 사람을 겁주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이야기만 놓고 보면 요즘 공포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나올 법한 느낌인 것 같아요. 비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열기를 내뿜기도 하고 특징이 다양하니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 중에 보면 큰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도시를 파괴하면서 뭐 휩쓸고 지구를 종말로 몰아가고 뭐 이런 형태의 영화들이 요즘 여러 가지 형태로 자주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의 소재로 활용해도 좋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면 이야기의 형태 자체는 되게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퍼질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괴담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면서 용 같기도 하면서 털이 달려있는데 날아다니기도 하고, 옛날부터 이런 자연재해의 상징이었던 괴물이기도 하고, 인종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지고 정치계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큰 피해가 생기니까 까만 이상한 게 돌아다니는 괴물이 나타났다더라고요. 인심이 흉흉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생기는 그런 전형적인 괴담 같은 것이 옛날에도 있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괴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새 별로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 않고 현대에 들어와서 뭐 영화나 만화, 소설, 텔레비전, 드라마 이런 걸 소재로 활용을 별로 안 하던 사이에 쓱 그냥 잊혀져 버리고 요즘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됐죠. 뭐 일제강점기에 뭐 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광철 이야기를 못하게 막 막고 이래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전통 문화 속에 있는 이야기거리 같은 것들이 재밌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발굴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잠깐 사이에 사라져서 완전히 잊혀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괴물이었습니다. 요즘 분들은 한국 괴물 뭐 있어?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도깨비, 구미호, 용 이야기 같은 거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괴물 이야기들의 모습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던 그 모습 한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조금은 색다른 본 모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표적인 한국의 괴물 이야기, 도깨비 이야기, 용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한국 괴물의 어떤 대표 주자죠, 그죠? 사실은 도깨비란 말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게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다 뭐 이럴 때도 전 도깨비 같은 기계네 뭐 이런 식으로 신기한 거, 괴상한 거를 일컫는 말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친숙한 형태의 괴물이 도깨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나 널리 퍼져 있는 괴물 이야기인 것에 비하면 옛날 기록 속에서 도깨비 이야기를 찾기는 그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도깨비라는 말이 순우리말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한자를 써서 한문으로 기록을 많이 남겼으니까 어디가 도깨비 이야기인지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도깨비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의 학자 성호 이익 선생이 쓰신 성호사설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기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글이 있습니다. 말 뜻 그대로 표시를 하면 기선의 기는 키라는 뜻이죠. 곡식 같은 거 이렇게 치는 키. 밤에 자다가 이불에 실수하면 키를 쓰고 다니면서 뭐 소금을 얻어오라고 한다. 그걸로 많이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쓰레받기라든가 키라든가 빗자루 같은 그렇게 나무로 만든 오래된 물건에 신비로운 게 깃들어가지고 그게 신선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희한한 이야기가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기선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도깨비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자로 뭐라고 표시를 했냐면 독각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홀로 독자에 다리라는 각자. 다리가 하나 있는 모습이 친숙해서 하필이면 독각이라는 한자로 표시를 한 건지, 그냥 발음이 도깨비, 독각 비슷하니까 순수하게 발음에만 집중해서 이 단어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가 하나만 있다라는 묘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도깨비의 모습을 어떤 하나의 정확한 모습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흔히 도깨비 하면 떠올리는 그런 모습, 방망이도 들고 있고 호랑이 가죽으로 된 팬티 같은 거 입고 있고 머리에 뿔도 좀 이렇게 나 있고, 사실 이 모습은 일본에서 오니라는 것을 그리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그리기는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뚜렷한 모습이 잘 없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한국에 많이 전래돼서 있었던 일본의 오니 모습을 많이 참조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일본에서 건너온 모습이니까 우리가 타파해야 된다, 하면 큰일 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선의 도깨비는 절대로 그렇게 안 생겼을 것이다 라고는 또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옛날 기록 속에는 도깨비의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자유롭게 도깨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이야기로는 우리나라의 그 독각은 항상 자기가 성이 김씨라고 한다더라,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그 도깨비가 뭔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식의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물이나 귀신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뭔가 친근하고 우스운 느낌이 좀 있고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도깨비가 이런 느낌만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745년 2월 13일자 조선왕조실록에는 독갑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방이라는 것은 무당을 일컫는 옛 칭호였던 것 같거든요. 이 앞에 독갑이라는 말은 도깨비를 한자로 표기한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무당인데 도깨비를 섬기는 무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독갑방이 뭘 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느냐,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한 거예요. 당시 시점으로 볼 때 아마도 영조 임금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저주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이걸 조사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거예요. 이 시대만 해도 도깨비라는 것은 뭔가 사람하고 친숙하고 재밌게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무당이 기원을 하는 그런 주술의 대상인 것과 동시에 딴 사람을 저주하는, 임금의 아들을 저주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는 무섭고 음침한 그런 숭배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한 거죠. 한편으로는 조선 시대에 이런 도깨비가 나오는 기록 중에서 제일 오래된 하나를 뽑아보라고 하면 세종 임금이 주도가 돼가지고 쓴 월인천강지곡이라는 노래에도 도깨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마 돛갑이라는 한글 표기로 표기가 돼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불교의 야차가 나타나는 장면을 노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야차라는 말을 도깨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도깨비의 묘사는 머리하고 입에서는 불이 막 나오고 손하고 발톱하고 이빨이 아주 길고 그리고 눈에서는 피 같은 그런 빛이 막 나온다라는, 되게 막 무시무시하고 겁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의 전통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야차의 모습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괴물이나 무서운 게 되게 사람하고 친근하고 사람하고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라는 그런 괴물 이야기도 막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 있는 좀 독특한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식의 도깨비 이야기도 재미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도깨비 이야기의 범위는 좀 더 넓다, 그리고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깨비 이야기하고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만큼 친숙한 이야기인데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훨씬 찾기 쉬운 이야기가 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계곡에 가면 뭐 이 계곡에는 옛날에 용이 있다가 뭐 용이 올라간 계곡이라더라 이런 거 한국의 산마다 어지간한 데는 다 있고, 서울 시내에도 뭐 용산 뭐 이런 지명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곳곳에 다 있는 그런 이야기가 용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럽권에서 내려오는 용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보통 용이 굉장히 사악하고 무섭고 나쁜 것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공주를 잡아가고, 그럼 우리의 용사가 용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야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쪽의 용 이야기는 용에게 기도를 하면 용이 비를 뿌려준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야 될 때는 꼭 용에게 기도를 한다, 이런 식의 좀 다채로운 용 이야기가 많은 편이고, 용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한자어다 보니까 용 이야기에는 그런 중국 색채가 완연한 것들이 많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색깔 용은 무슨 방향을 나타내고, 무슨 색깔 용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무슨 색깔 용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전형적인 중국식 음양오행에 따라서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래돼서 그대로 있는 이야기도 찾기 힘들지 않죠. 그렇지만은 좀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전설 속의 용 이야기는 중국에서 바로 건너온 내용들하고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좌청룡 우백호 이런 말씀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도교 사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만 의외로 한국에서 지역마다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 중에서는 청룡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청룡 이야기보다 노랑색룡, 황룡 이야기가 오히려 더 좀 찾아보기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대표적으로 경주에는 황룡이 나온 곳에 절을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황룡사라는 절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흰색룡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백룡 이야기. 그리고 백룡 이야기에 대조되다 보니까 검은색룡, 흑룡 이야기도 많은 편이고,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의 고전 문학인 용비어천가에 보면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백룡이 태조 이성계 아버지한테 너 활을 엄청나게 잘 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내가 흑룡하고 싸울 때 네가 옆에서 화살 쏘아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럼 내가 보답을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성계 아버지가 다음날 물가에 가봤더니 진짜로 백룡하고 흑룡이 서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화살을 흑룡한테 쏘아서 백룡이 이기게 해줬더니 그 대가로 아들 임금님이 되게 이렇게 운명을 만들어줬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완전 진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보는 그런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진짜 멋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임금님의 멋있음과 정통성을 살려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용비어천가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왜 이런 백룡 이야기 혹은 황룡 이야기가 더 인기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근거가 있는 생각으로는 바닷가에서 생기는 회오리 바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용오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회오리 바람이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물기둥이 치솟는 듯한 그 모습이 나오는 거를 용이 올라가는 모습 같다라고, 그래서 용오름의 색깔은 흰색이 많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내가 진짜로 바다에서 흰색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내가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신비감에 사로잡혔을 텐데, 그래서 백룡 이야기, 하얀색 용 이야기가 같이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용 이야기가 왜 유행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의외로 공룡 화석이 좀 발견되는 편이거든요. 특히 발자국 흔적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1999년 경상남도에서 발견된 공룡 뼈는 부경고사우루스라고 하는데, 부산의 부경대학교 연구팀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발견된 뼈들을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크기가 한 15m 정도는 될 법한, 목이 길고 꼬리가 긴 그런 공룡으로 추정되는 뼈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공룡 뼈를 봤을 기회는 있잖아요. 1억 년 이상 그 자리에 묻혀 있었던 뼈인데,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뱀뼈나 도마뱀 뼈 비슷하게 생긴 공룡 뼈 같은 그런 모양을 봤으면 이거 혹시 용이 살다가 묻혀가지고 생긴 뼈가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흙 속에서 묻혀있던 뼈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흑 색깔인 좀 이런 누른 색깔, 시커먼 색깔 이런 쪽의 용을 더 떠올리기 쉬웠을 것이다. 이런 상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한국인들 사이에 한때 크게 유행했던 용 관련 이야기를 하나만 꼽아보려면, 저는 고려시대를 장식했던 용손 이야기, 즉 용의 자손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용의 자손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 큰 인기를 끌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조 왕건의 할머니가 용왕의 딸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노란색 용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그래요. 조선시대에 펴낸 고려시대 역사책인 고려사를 보면 이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가 작재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집안의 자식이었던 것 같은데, 서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가 지금의 백령도로 추정되는 곳 정도를 지나다가 갑자기 배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점을 쳐보고 주술적인 방법을 알아봤더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이상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배가 안 움직인다. 그 사람을 없애야지 배가 갈 수 있다. 누가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냐 뽑아봤더니 작재건 이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암초 같은데 그런데 떨고 주고 그냥 배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무인도 같은 데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상한 집 같은 게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점인의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는데 사실은 용왕의 딸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화살을 굉장히 잘 쏘았다고 해요. 태조 왕건의 할아버지도. 그래서 늙은 여우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용왕 집안을 너무 괴롭히고 있다. 화살을 굉장히 잘 쏘니까 우리가 싸울 때 좀 도와달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늙은 여우가 딱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치성광열애라고 하는 불교 문헌에 나와 있는 신령 같은 걸로 변신을 해가지고 막 빛을 뿜고 막 노래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조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이 화살을 못 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옆에 있던 저민이가 아이 정신 차리라고, 저 사실은 늙은 여우가 변신한 모습일 뿐이라고 해가지고 화살을 쏘았더니 그 화살을 맞고 떨어졌는데, 떨어지니까 늙은 여우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다 이제 이겨가지고 용왕을 만나러 가죠. 용왕이 용궁에 있는 것 중에서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하나 골라가라 라고 하니까 무슨 보물을 가져갈까라고 막 고민을 하는데 옆에 있던 어떤 할머니가 딴 거 고르지 말고 저 딸하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해라 라고 팁을 살짝 줘가지고 따님을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용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성공했고 그 후손이 태조왕건이다 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가 좀 모험담 같고 묘사 같은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재밌게 퍼졌던 것 같은데,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어우야담 이런 책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고려의 말년 시대의 임금님 중에 우왕이라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로 태조왕건의 자손이 아니다, 너는 사실은 신돈이라는 사람의 자손인데 가짜로 태조왕건의 자손인 척하면서 임금인 척하고 있는 거다, 이런 혐의를 받아가지고 처형당하기 전에 나는 신돈의 자식이 아니라 태조왕건의 자손이 맞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가지고 몸을 보여줬더니 용비늘 같은 게 이렇게 남아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억울하게 나는 희생되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조선시대까지 남아있었다라는 걸 보면 태조왕건 할머니가 용왕의 딸이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무심코 우리나라 옛 문화 하면 고리타분한 것, 좀 재미없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과거에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거를 넘어서 잘 파헤쳐 보면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소재의 보물창고가 우리나라의 옛 기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색다른 이야기를 찾고 싶을 때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신선한 이야기가 뭐 우리나라에만 있나, 딴 나라에도 색다른 이야기들 많이 있을 텐데 맞는 이야기인데, 한국의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면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 실제로 구경하러 가셨다가 옛날 백령도에서는 그래, 태조왕건 할아버지가 용왕의 딸을 만나가지고 늙은 여우를 물리쳤다라는 그런 희한한 이야기가 있었지. 그때 저쯤에서 내려가지고 저쯤 가가지고 용왕의 딸을 만났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백령도에서 내가 직접 가가지고 그걸 본다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더 와닿는 이야기, 더 생생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때 느끼는 그 생동감이나 생생함, 그리고 더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는 상상력은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옛날 이야기를 찾아볼 때만 느낄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한국의 옛날 이야기, 한국의 괴물 이야기를 다시 찾아보는 재미가 각별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